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중간고사를 치렀고, 이 중간고사 시험지는 내가 학습 자료실에, 어, 올려놓을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제 자기, 시험 점수를 물어본 사람들은, 내가 몇 번, 몇 번, 몇 번 틀렸다라고 보내줬잖아.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시험지를 보면서, 내가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면 좀 더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뭘 틀렸나 그래서 보면서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시험 문제 중에서 너네가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시험 문제를 프린트 한 다음에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 내가 이 서론 문제 중에서 2번, 9번, 11번, 13번 빼고는 전부 다 알려줬던 문제거든. 내가 그 4개는 변별력을 위해서 안 알려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문제가 2번, 9번, 11번, 그리고 13번이야.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는 다 이제 알려준 문제고, 우리가 왜 중간중간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 나왔던 문제들도 있었어. 바로 1번? 1번이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 나왔던 문제고, 그리고 5번도 얘들아 우리 풀었던 문제지. 음, 5번도 풀었던 문제고. 그리고 또 보면 그거 말고는 다 알려줬던 문제에서 나와서 그래서 혹시나 이 시험 문제 보고 이제 자기가 뭘 틀렸는지 궁금하면 나한테 연락을 하면 내가 다시 알려주고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시험에 관한 건 여기까지고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해야 할 파트는 근골격 계통 책으로는 160쪽 160쪽이 이제 근골격 계통이 되겠어. 그래서 이번 시간은 4장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5장을 할 거야. 우리가 차례를 보면 1장, 2장, 3장은 챕터 1, 2, 3은 했고 그리고 8 그리고 11까지 해서 남은 게 이제 우리가 4, 5, 6, 7, 9, 10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4 챕터 4인 이제 근골격 계통을 먼저 할 거고 그래서 우리 160페이지를 같이 보게 되면 160페이지 같이 보게 되면 이제 근골격계통의 응급질환의 기초라고 나와 있어. 제일 처음에 이제 구조가 먼저 나오는데 이 근육이 어떻게 발생을 했냐가 먼저 나와 있어. 우리가 그 챕터 1을 할 때 얘들아 중배엽, 외배엽, 내배엽에 대해서 필기한 거 기억이 나니? 거기서 이제 뭐 중배엽에서 유래하는 것들, 그리고 외배엽, 그리고 내배엽에서 유래하는 것들을 쭉 필기를 했었어. 그래서 뭐 외배엽에는 표피랑 뭐 신경계가 있었고, 뭐 내배엽에는 이제 소화기라든지 그리고 호흡기, 그리고 이제 중배엽에서는 이제 근육이 해당되게 돼. 그래서 근육의 발생을 보면 이 특수 감각기에 있는 일부 근육을 제외하고는 중배엽에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 밑에 근육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근세포, 근섬유가 모여서 형성이 되고 하나의 근육은 근육 바깥막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근육은 힘줄에 의해서 뼈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인체 운동을 일으키는 조직으로 자극을 받아 활동 전이를 발생한다. 그래서 흥분하면서 수축을 하는 근조직은 이제 우리 구조와 수축 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뉜다라고 해서 바로 옆 페이지를 넘어가면 이제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제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는 이제 가로문이근, 민문이근, 같은 말로 행문근,
평활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가로무늬근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뼈대근, 심장근이 있다. 그리고 이제 민무늬근은 이렇게 다다니 민무늬근 그리고 내장 민무늬근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책엔 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다르게도 얘들아 분류할 수가 있어. 이게 꼭 정해진 답은 아니어서 다시 어떻게 나뉘냐 하면 이게 화면이 안 돌아가는구나. 잠깐만. PPT를 켜서 잠깐만. 잘 보이는구나, 다행히. 자,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구조적, 기능적에 따라서 골격근, 그리고 평활근, 심근 이렇게도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 또한 다르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근육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 가로무늬근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없는지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근육이 체성신경계의 지배를 받는지 체성신경계의 지배를 받아서 이 근육이 수위적 운동을 하는지, 또한 이제 자율신경계 지배를 받아서 이제 불수위적 운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수위근이랑 불수위근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책에는 물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이렇게도 이제 나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수축의 형태가 나와 있어. 수축의 형태가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수의근, 불수의근이 나오는데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수의근은 체성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거고 불수의근은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수의근에 해당되는 것은 뼈대근이 있어. 왜냐면 뼈대근은 우리가 움직이고 싶다고 하면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지, 얘들아. 그래서 얘는 뼈에 붙어서 관절, 표정 및 식기 등의 운동에 관여를 한다. 하지만 이제 불수의근은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움직이거나 또는 움직이기 싫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근육이야.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제 움직이는 근육이라서 대표적인 근육이 심장 근육이야. 그치? 이 심장 근육을 내가 뛰고 싶다 해서 뛸 수 있거나 또는 뛰기 싫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거나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심장근이 대표적이고 또한 내장벽에도 분포를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근육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해서 책을 보면은 근원섬유마디 같은 말로 근절이라고 나와 있어. 어, 그래서 밑에 뼈대근의 미세 구조를 보면 이 뼈대근이랑 같은 말이 골격근이야. 그래서 밑에 책을 우리 같이 보게 되면 이 한 개의 근섬유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근원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근섬유랑 얘들아 근원섬유랑 같은 말이야. 어. 그래서 한 개의 근섬유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근원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왜 갑자기 근섬유라는 말이 나오냐면 이 골격근의 기본 구조 단위가 근육섬유야. 다시 필기로 넘어가면 음, 음, 잠깐만. 다시 말하면 이 우리 골격근의 기본 구조 단위는 근육섬유이다. 어. 그래서 우리가 골격근의 기본 구조 단위가 근육섬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의 골격근은 이 수천 개의 근육섬유랑 이제 그 결합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의 인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음, 음. 그래서 우리 골격근의 구조에서 갑자기 근섬유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야. 그 책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점을 보면 이 근원섬유는 근육 원섬유 마디라는 단위가 세로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데 이 근절이 근육 수축의 기능적 단위이다. 그래서 이 한 개의 근육 원섬유 마디는 두꺼운 근 필라멘트와 가느다란 근 필라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얘들아 162쪽을 펴볼래? 162쪽에 보면은 우리가 그림 4-1의 골격근의 구조를 봐봐. 우리 힘줄이랑 뼈가 있고 근육 바깥막에서 좀 더 깊게 들어오게 되면 얘들아 근육 섬유가 보이고 근육 다발들이 보여. 그치? 음. 그래서 우리 수천 개의 근육 섬유라고 하는 게 그림에도 나와 있지. 이렇게 생긴 근육 섬유가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골격근에. 그래서 이거랑 결합 조직이 이루어져서 우리 골격근이 되고 그 밑에 4-2번을 보면 이제 근육 원섬유라는 게 있지. 골격 근육 섬유에서 안에 보면 이제 근육 원섬유라고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이것을 확대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I밴드, A밴드, Z라인, 뭐 I밴드, 미드라인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 I밴드, Z라인, 뭐 미드라인 이런 게 근육 원섬유의 안을 확대해서 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다시 우리 161쪽에 설명을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근 필라멘트가 얘들아 지금 방금 말한 근육 원섬유 안에 그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골격근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개의 근육 섬유로 되어 있어. 그리고 이 근육 섬유는 근원 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그치? 그리고 이 근원 섬유는 이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근 필라멘트가 모여서 근원 섬유가 되고, 이 근원 섬유가 모여서 근육 섬유가 되고, 그리고 이 근육 섬유의 수천 개가 모여져서 우리의 골격근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 161쪽의 밑에 보면 A밴드, I밴드, H밴드, 미드라인, Z밴드가 있어.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을 같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보면 우리 A밴드라고 나와 있지. 162쪽에서 그림에서 A밴드를 찾으면 이 부분은 미오신과 액틴이 겹쳐 있는 부위다. 그리고 I밴드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162쪽에 I밴드 옆에 설명을 한 번 더 적고 A밴드는 한 번 더 설명을 적으면서 보는 게 아마 너희가 나중에 보기도 쉬울 거야. 그래서 좀 전에 I밴드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라고 했고 H밴드는 이제 미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미드라인이 A밴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그림을 보면 얘들아 미드라인이 A밴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지. 그리고 Z밴드는 이제 I밴드 중앙에 위치하는 거야. 그래서 Z라인을 보면은 딱 I밴드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얘는 근절과 근절의 연결 부위이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이제 심장근 설명을 보게 되면 이 심장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완성, 전도성, 율동성, 수축성이 있어. 그래서 이 심장근을 이루는 근세포는 이 뼈대근보다는 짧고 가늘고 대체로는 원주상, 둥근 모양을 띠고 있어. 그래서 이 가로무늬는 뼈대근과 비슷하며 Z선도 있다. 또한 이제 다수의 길다란 사립체가 이제 근원섬유와 밀접하게 접촉이 되어 있고 이 핵은 근세포 중앙부에 보통 한 개씩 있으며 근육세포질, 사립체, 당원 가립 등이 뼈대근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지금 말하는 게 심장근의 특징을 얘들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근원섬유는 뼈대근과 같이 명대와 암대가 교대로 배열되어서 가로무늬를 이루고 있으나 이 신근은 우리의 뜻대로는 조절하지 못하는 가로무늬 불수의 근이다. 그래서 우리 심장은 불수의 근이고 가로무늬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밑에 또 한 번 나오지. 가로무늬근은 횡문근이랑 같은 말이고 여기에는 뼈대근이랑 심장근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민무늬근 같은 말로 평화근의 특징이 나와 있어. 그래서 얘는 근세포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그리고 배열은 방추상이다. 좀 전에 우리가 가로무늬근에 해당되는 이 심장근은 보통 원주상이라고 했지. 하지만 얘는 민무늬근은 크기도 일정치 않을 뿐더러 배열의 방추상이다. 그 4-4, 164쪽에 보면은 이 방추상이 어떤 모양인지 나와 있어, 얘들아. 그래서 이제 핵은 중앙에 한 개씩 있으며, 가로무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민무늬 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근원 섬유를 구성하는 필라멘트의 수가 적고, 배열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제 수축 경과가 느리고 수축벽 또한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 이 내장 민무늬근. 그래서 근육이 어떻게 이제 수축과 이완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래서 내장 민무늬근을 보면 막 전이가 불안정하며 신경집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불규칙적인 수축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근소포체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수축을 유발하는 세포 내 칼슘은 세포 외액으로부터 유입돼서 증가가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얘들아 이 수축과 이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엄청 많이 뭐가 적혀있지 얘들아. 뭐 무스카린성, 수용체, 아세틸콜린 결합, 뭐 세포 안으로 칼슘 유입 증가, 뭐 미오신, 에이티파제, 뭐 탈인산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수축과 이완을 했을 때 딱 떠올리는 단어들을 몇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 그게 뭐냐? 이 근육에 있어서 이 수축과 이완은 첫 번째로 필요한 게 ATP야. 그치? 왜냐면 얘들아 우리 ATP가 뭐였니? 우리 시험에도 나왔지. 얘가 에너지를 공급한단 말이지. 그래서 근수축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수축과 이완에 있어서 ATP는 꼭 관여하는 애고, 두 번째는 이제 칼슘 플러스. 이 칼슘은 이 미오신과 액틴을 결합시켜 주는 거야. 미오신과 액틴을 결합시켜 준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미오신이랑 액틴. 그래서 근수축에 관여하는 게 뭐냐 하면 딱 이렇게 네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책에 AT파제가 나와 있어. AT파제는 왜 나와 있을까? 내가 좀 전에 말했듯이 이제 근수축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ATP야. 그렇지? 그리고 이 ATP가 가수분해 되면서 이제 ADP로 되는데, 이 ADP로 되면서 이제 유리가 되는 에너지를 이 금필라멘트의 수축 기전에 이용을 해. 그래서 이러한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려면 이 미오신 머리에 있는 AT파제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지. 다시 설명을 적으면 다시 근수축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ATP야. 하지만 이 ATP가 가수분해 되면은 ADP가 되지. 그래서 이 ADP에서 유리되는 에너지를 금필라멘트의 수축 기전에 이용을 하는 거야. ADP를 유리되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ATP가 이제 직접적인 에너지원이지만 이 ATP가 가수분해돼서 ADP로 되면서 이제 유리되는 에너지를 이 금필라멘트의 수축 기전에 이용되는데, 이러한 화학 반응이 있기 위해서는 미오신 머리에 있는 AT파제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좀 전에 했던 여기 책에 다시 보면 여기 보이지? 미오신 AT파제 활성의 증가. 이게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ATP, 칼슘, 미오신, 액틴, AT파제다. 그래서 내장 믹로니근의 수축과 이완에 있어서 이 5가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장을 넘어가게 되면 밑에 이제 근육에 우리 부속기가 있어.
근육에도 부속기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근막이야. 설명을 보면 얘는 피부 밑에 있는 작은 근을 제외한 모든 근들을 싸고 있는 질긴 섬유막으로서 총 3종이 있다. 그 3종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가 피부 및 근막, 같은 말로 피하 근막이고 얘는 피부와 근 사이에서 많은 근을 한꺼번에 전체를 싸는 것이다. 그 두 번째가 심근막, 얘는 이제 근을 받치고 있는 막이고 마지막으로 근육 사이 중격, 서로 작용이 뚜렷이 다른 근들을 경계짓고 있는 근막을 근육 사이 중격이라 한다. 그래서 그 옆 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윤활 주머니가 있어. 이것 또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얘는 이제 근육 또는 힘줄과 뼈 사이에 끼어 있는 이제 주머니야. 당연히 그 주머니로 이제 윤활액이 들어있고 이 윤활액이 있음으로써 근육의 마찰을 감소시키고 우리가 근육 운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도르래는 이제 우리가 급히 방향을 바꿀 때 힘줄을 그 자리에 고정시키고 그 속에서 운동하기 쉽게 하는 섬유성 구조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확확 돌리거나 또는 이제 눈을 이렇게 확확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바꿀 때 흔들리지 않고 이 근육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좀 더 움직이기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밑에가 건이 있어. 그래서 얘는 뼈대근의 양끝을 이루는 조밀한 결합 조직이다. 그래서 뼈막에 부착이 되며 주머니 모양의 힘줄 윤활막에 의해 보호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것이 아킬레스 건이다. 그럼 얘들아, 우리 몸에 근육이 어마무지하게 많겠지.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떠한 근육들이 있는지 그 밑에부터 해서 이제 머리부터 해서 뭐 가슴, 입, 뭐 등, 배, 그리고 팔, 그리고 다리 이렇게 순서대로 나올 건데 머리를 먼저 같이 보면 머리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눈을 먼저 할 수가 있어. 우리 눈에도 되게 근육이 많아. 그 책의 설명을 보면 눈 아래를 움직이는 6개의 근육과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총 7개가 있지. 눈알을 움직이는 6개 근육, 그리고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까지 해서 총 7개가 있는데 이게 각각 어느 신경의 지배를 받는지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위고등근, 같은 말로 상직근이라고 하며 얘는 눈돌림 신경이 지배를 하고 눈알을 위로 당기거나 안쪽으로 돌리는데 관여를 한다. 그래서 위고등근이 어디에 있나 하면 우리 뒤에 페이지를 넘겨보면 얘들아 그림이 나와 있어.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아. 좀 전에 말했던 이 위고등근. 이 위고등근은 다시 말해 이제 눈돌림 신경이 지배를 하고 눈알을 위로 당기거나 안쪽으로 돌릴 때 이 근육을 사용한다. 그 두 번째가 안쪽 고등근. 이 안쪽 고등근은 여기. 방금 위 고등근이 얘들아 이거였거든. 위쪽에 있는 거. 그리고 안쪽 고등. 고등 말 그대로 고다했지 얘들아. 안쪽 고등근이 이거고 얘 또한 눈돌림 신경이 지배를 하고 눈 아래 안쪽을 돌리는데 관여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안쪽 그 다음이 이제 아래 고등근. 아래 고등근은 이쪽에 있네 얘들아. 아래쪽에 있지. 이 아래 고등근은 또한 이제 눈돌림 신경이 지배를 하고 얘는 눈알을 밑으로 당기거나 안쪽 및 가쪽으로 돌린다. 그리고 가쪽 고등근 찾아보면은 얘는 가쪽 고등근이래. 이게 안구의 가쪽 면이거든. 가쪽 고등근은 갓돌림 신경이 지배를 하고 눈알을 가쪽으로 돌린다. 그 다음이 위 빗근, 아래 빗근이야. 위 빗근은 여기, 위 빗근이 있고 아래 빗근은 여기 이쪽에 있어. 그래서 위 빗근을 보면 얘는 도르래 신경이 지배를 해.
앞에까지 보면 쭉 눈돌림 신경이 지배를 했는데 이 위 B근만 이제 도르래 신경이 지배를 한다. 그래서 눈알을 밑으로 당기거나 안쪽 및 가쪽을 돌리고 아래 B근은 이제 눈돌림 신경이 지배를 하고 눈알을 위로 당기거나 안쪽 및 가쪽으로 돌린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눈알을 움직이는 근육이고 그 밑에 한 개가 이제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야. 그래서 위 눈꺼풀 올린근이라고 해서 얘 또한 눈돌림 신경이 지배하고 눈꺼풀을 위로 당긴다. 즉 우리가 눈꺼풀을 이게 뜰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위 눈꺼풀 올린근 때문이다. 그래서 눈의 외래 근육을 보면 대부분은 이제 눈돌림 신경이 지배를 받지만 가쪽 고등근이랑 위비근만은 제외야. 그치? 가쪽 고등근은 이제 갓돌림 신경이 지배를 하고 위비근은 도르래 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 어느 신경의 지배를 받는지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얼굴 표정근이 나와 얘들아. 설명을 같이 보면 머리 피부와 얼굴의 피부 밑에 위치하고 약 30개의 작은 근육으로 대부분 얼굴 표정에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 뒤로 넘겨보게 되면은 이제 씹기근이 나와. 우리가 이렇게 턱을 이용해서 씹을 수 있을 때 작용하는 근육들인데 설명을 보면 턱 관절을 움직이며 씹기에 관여하는 근육이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총 4가지가 있어. 깨물근, 관자근, 안쪽 날개근, 가쪽 날개근. 그래서 이 4가지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아래턱 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치. 그리고 이제 입 부위의 근육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게 입을 여는 데 관여하는 근육과 입을 우리가 다무는 데 관여하는 근육이 서로 달라. 책에도 보면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지. 그래서 입을 여는 데 관여하는 근육을 보면 큰 광대근, 입꼬리 내림근, 작은 광대근, 윗입술 올림근, 입꼬리 당긴근, 윗입술 콧방울 올림근 이렇게 있어. 그래서 큰 광대근은 우리가 입꼬리를 위로 당겨 웃을 때 작용을 하고 입꼬리 내림근은 말 그대로 입꼬리를 밑으로 당겨서 우리가 슬플 때의 표정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밑으로 넘어가서 윗입술 올림근은 이제 뒤입술에 주름을 잡아서 부정적인 표정을 할 때. 그리고 입꼬리 당긴근은 우리 말 그대로 입을 옆으로 웃을 때 이를 모이게 하고 이제 보조개를 생기게 하는 게 이 입꼬리 당긴근이다. 그렇다면 이제 입을 다무는 데 관여하는 근은 뭐가 있냐 하면 입둘레 근이랑 볼근이 있어. 그래서 이 입둘레 근이 우리가 입술을 오므리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이야. 그래서 입을 여는 데 관여하는 근육이랑 입을 다무는 데 관여하는 근육을 각각 잘 알고 있어야 돼. 섞이지 않게.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머리 쪽을 했고 이제 목 부분으로 내려오게 될 텐데 목부의 근육을 보면 첫 번째로 목불뼈를 움직이는 근육에 대해서 나와 있어. 이 목불뼈를 움직이는 근육은 얘들아 한 가지야. 아니다. 아래근까지 2가지. 위아래 해서 이렇게 한 가지고 이 목불 위근은 같은 말로 설골상근이야. 그래서 목불뼈와 아래턱 사이에 있는 이제 4개의 근육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뒤로 가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목불 아래근이 있어. 그래서 얘를 좀 더 보면 얘는 혀를 받치고 있는 목불뼈 및 복장뼈 그리고 어깨뼈 사이에 있는 작은 근육이다. 그래서 얘는 목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근육이 엄청나게 많지, 그치? 그 다음이 이제 우리 머리 부위랑 목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근육들이야. 음. 여기는 뭐가 있냐 하면 척추 앞근, 척추 뒤근, 그리고 그 옆에 가서 가쪽 척추근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많은 것을 얘들아 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 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꼭 읽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쪽 척추근 파트를 얘들아 여기 보게 되면 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앞목 갈비근, 중간 목 갈비근, 뒤목 갈비근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게 되면 이 앞목 갈비근은 우리 제1 갈비뼈를 위로 당기거나 목의 가쪽을 굽힐 수 있게 하는 근육이야. 그리고 이 중간목 갈비근은 제1, 2 갈비뼈를 위로 당기거나 가쪽을 굽히는 근육이야. 그리고 뒤목 갈비근은 제2 갈비뼈를 위로 당기거나 목의 가쪽을 굽힐 수 있는 근육이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가슴 부위에 근육이 있어. 그래서 얘는 호흡에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설명을 같이 보면 가슴 오리에 붙어 있는 근으로서 가슴 안의 용적을 증감시켜 호흡에 관여하는 구실을 한다. 첫 번째로 있는 게 얕은 층 가슴근이야. 그래서 얘는 호흡곤란이나 인공호흡 때는 이 근육들이 호흡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들아 대흉근 들어봤지? 대흉근이랑 같은 말이 큰 가슴근인데 얘는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이제 앞 가슴벽에 이제 피부 밑에 있다. 그래서 우리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작은 가슴근, 얘들아 큰 가슴근이 대흉근이었지. 작은 가슴근을 이제 소흉근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큰 가슴근 아래층에 있고 어깨뼈를 앞 방향과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작용을 한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앞톱니근을 같이 보면 얘는 정거근이라고 하고 얘는 어깨뼈를 가슴막 쪽으로 당기는 작용을 하며 호흡근으로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얘들아 가슴 부위의 근육에서 첫 번째가 얕은 층 가슴근이었는데 얕은 층이 있으면 깊은 층 가슴근도 있겠지. 그래서 그 밑에 깊은 층 가슴근을 보면 이 깊은 층 가슴근이 직접적으로 호흡 운동에 관여를 한다. 그래서 얘는 가슴 오리에 붙어서 가슴 오리를 수직적으로 확장 및 수축하는 역할을 하고 이 허파로 즉 폐로의 공기의 출입 상태를 조절한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우리 가로막, 횡격막 설명을 보면 얘는 가슴 안과 배안 사이에 펼쳐 있는 호흡근이다. 그래서 우리 얘들아 가로막에는 세 군데 구멍이 있지. 그 밑에 다음에는 대동맥 구멍, 대정맥 구멍, 식도 구멍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 식도 구멍에서는 이 미주신경이 지나가고 가로막 탈장이 잘 일어나는 부위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갈비 사이근을 보면 얘는 이제 우리 양쪽에 있는 11쌍의 이제 갈비뼈가 있잖아. 그래서 이 갈비 사이근을 메우는 가슴근으로 이 가슴 안의 용적을 증감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들숨을 할 때 있어서 작용하는 근육이 이 마지막에 있는 바깥갈비 사이근이다. 그래서 우리 가슴 부위의 근육은 얘들아 꼭 알고 있어야 돼. 우리 호흡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라서 가슴 부위의 근육들은 좀 숙지하고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밑에 보면은 배 부위의 근육이 나와 있어. 음. 그래서 이 배 부위의 근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제 화살표로 쭉쭉 나와 있는데 피부, 그 다음에 뭐 얇은 근막, 배 바깥 빗근, 그 배가룩은 가로 배근막, 뭐 복막 바깥 지방층, 복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171쪽에 보면 얘들아, 우리 배부의 근육이 그림으로 나와 있어. 음. 그래서 백색 선 얘들아 찾았니 그림에서? 오른쪽에 큰 가슴근 밑에 보면 백색 선이 있는데, 이 백색 선이라 하면 우리 171쪽에 마지막 점에 나와 있어. 두덩뼈에서 널 힘줄의 결합을 나타내는 배부의 정중선에서 배부 널 힘줄 앞면 부분인데, 얘는 양쪽 배 고등근이 맞닿는 정중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 배부의 근육도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슴 근육에 이어서 알고 있어야 될 게 등 부위의 근육이야. 등 부위의 근육을 같이 보면 목비근 얘들아 많이 들어봤지? 흉쇄 유돌근. 이 목비근은 머리를 우리가 옆으로 돌리는데 관여를 해주는 거야. 되게 고마운 근육이지?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등세모근. 얘들아 승모근이 더 잘 알고 있는 말이지. 이 승모근이라 하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 어깨뼈를 척추 쪽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가슴을 쭉 펼 때, 우리가 승모근 운동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승모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은 등근은 이제 위팔의 모음과 안쪽 돌림을 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으로 내려와서 가슴 했고 배 했고 이제 팔이야 팔. 173쪽에 팔 근육을 같이 보게 되면 이 척추랑 팔을 잇는 근육들이 있어 얘들아. 그게 뭐냐면 좀 전에 말했던 이제 뭐 승모근도 있고 작은 마름근, 어깨 올림근, 큰 마름근, 넓은 등근 있고, 이제 가슴벽이랑 팔을 잇는 근육도 있겠지. 거기에는 이제 큰 가슴근, 빗장 밑근, 작은 가슴근, 앞톱니근 이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깨 부의 근육을 보면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얘들아. 마지막 점에 보면 삼각근이 나와 있지. 어깨 세모근. 이것도 많이 들어봤지 얘들아. 이 부위가 우리 근육주사 맞을 때 부위지. 그래서 얘 설명을 보면 어깨를 둥그스름하게 만들며 위팔의 벌림과 안 가쪽 돌림을 시키는 주요 근육이다. 그래서 어깨 부위 근육 중 근육주사로 부위로 적합하다. 그래서 근육주사 부위로 적합한 부위는 하면 우리가 어깨 세모근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위팔의 근육. 위팔의 근육을 보면은 뭐 부리 위팔근, 위팔 두갈래근, 위팔근이 나와 있는데 이 위팔 두갈래근을 얘들아 보면은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고, 얘는 팔을 굽혀 알통을 이루는 근육이다. 그래서 주 작용은 아래팔의 굽힘이며 위팔의 모음과 벌림에 관여를 한다.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편근근. 좀 전에 말했던 거는 우리가 굽힐 때 사용되는 근육이고, 우리가 팔을 펼 때도 근육이 관여를 하잖아. 그게 위팔 세갈래근이야. 그래서 좀 전에 말했듯이 위팔 두갈래근은 우리가 알통을 이루는 근육으로서 아래팔을 굽히게 해주는데, 이 위팔 세갈래근은 아래팔을 펼 때 작용을 한다.
그 다음이 이제 아랫팔이야. 우리가 좀 전에 위팔의 근육을 했고 이제 아랫팔. 참 진짜 근육이 많지 얘들아. 하나하나에 다 붙어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근육들이 엄청 많은데 이 우리 아랫팔을 굽히고 펴는 데는 어떤 근육들이 있나 책을 같이 보면 굽힌 근육에는 이제 원 엎친근, 노쪽 손목 굽힌근, 긴 손바닥근, 가쪽 손목 굽힌근, 얕은 손가락 굽힌근이 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게 되면 깊은 손가락 굽힌근, 긴 엄지 굽힌근, 네모 엎친근. 그래서 엄청 많지 얘들아. 많아. 그래서 아랫팔의 근육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볼 것은 보자. 우리 얕은 손가락 굽힌근 설명을 같이 볼까? 얘는 손목을 굽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2, 3, 4, 5지 의 중간마디를 굽히는 작용도 한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넘어가서 같이 보게 되면 깊은 손가락 굽힌근은 우리 손가락의 끝마디를 굽힐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긴 엄지 굽힌근은 엄지와 첫마디와 엄지의 첫마디와 끝마디를 굽히며 정중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랫팔을 굽히는데 그 다음이 아랫팔을 피는데 관여하는 근육이다. 그래서 우리 근육을 쭉 그냥 중간에 내가 건너뛰더라도 한 번씩은 읽어봐야 돼 얘들아. 이런 근육이 있고 이런 근육은 이런 데 관여를 하는구나. 머리 한번 스치고는 갈 수 있게 한 번씩은 읽어야 되고 그 다음 177쪽을 보면 이제 손에 대해서 나와. 손을 움직이는데도 물론 근육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관여하는 근육도 있다. 그리고 봐야 할 것이 이제 179쪽. 우리가 팔이랑 손을 했으니 이제 다리 부분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다리라고 하면 이제 엉덩이부터 시작이 되는데 179쪽에 같이 보면 엉덩이에 근육이 나와. 그래서 근육 주사는 위 가쪽 4분의 1 부위가 적합하다. 그래서 우리 엉덩이 근육도 얘들아 앞이랑 뒤가 있어. 앞 엉덩이 근에도 뭐 엉덩근, 큰 허리근, 작은 허리근이 있고 뒤 엉덩이 얘는 뭐 대둔근, 중간 볼기근, 소둔근, 넙다리 근막 긴장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뒤 엉덩이 근육은 얘들아 그림 4-17번에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180쪽에 가서 넙다리 앞면 근육이 있어. 그러니까 대퇴 우리 앞쪽에 있는 근육들인데 여기 있는 게 이제 넙다리 네갈래근. 얘가 이제 넙다리의 굽힘이랑 아랫다리를 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랫다리를 피는데도 되게 많은 근육들이 관여를 하지.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넙다리 고등근, 가쪽 넓은 근, 중간 넓은 근, 안쪽 넓은 근 이런 것들이 아랫다리를 피는데 관여를 한다. 그래서 이게 넙다리의 앞면이었다면 우리 181쪽에는 ነበ다리의 안쪽면의 부위에 근육이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뭐 두덩근, 짧은 모음근, 긴 모음근, 큰 모음근, 두덩 정강근이 있다. 그리고 넙다리 뒤부에도 이제 뭐 넙다리 두갈래근, 반입줄근, 반막 모양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아랫다리의 앞 또는 이제 바깥 부의 근육에는 이제 뭐 정강뼈 앞근육, 긴 발가락 편근, 긴 엄지편근, 셋째 종아리근
그 바깥 부위 근육에는 긴 종아리근, 짧은 종아리근이 있다. 그리고 이제 182쪽에 넘어가면 얕은 층근이랑 깊은 층근이라고 해서 우리 아랫다리의 뒤쪽, 즉 아킬레스건 있는 그 뒤 부위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얕은 층근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얘는 아킬레스건이랑 연결되는 근육이다. 그래서 이 얕은 층근에 해당되는 게 얘들아 장단지근, 가자미근, 장단지 빗근이 있어. 그게 보면 얘들아 183쪽에 4 여기 그림을 보면 어디 갔냐? 여기 있지. 좀 전에 말했던 장단지근은 여기 있고 가자미근도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깊은 층근에는 오금근, 긴 발가락 굽힌근, 긴 엄지 굽힌근, 정강뼈뒤 근육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184쪽, 185쪽은 이제 근육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할 때 이제 위치랑 설명이랑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고, 우리 이제 187쪽으로 넘어가서 발의 고유 근육들이 있어 얘들아. 넘어가게 되면 이 발등에도 이제 짧은 발가락 평근이 있고 제 1쪽, 2쪽, 3쪽, 4쪽 얘도 이제 근육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8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근육계통에 얘들아 기능이 있어. 그래서 우리 근육계통의 기능에 대해 설명을 책에 같이 한번 보면 근섬유는 자극을 받게 되면 근원섬유의 길이가 수축이 된다. 그리고 근섬유는 잡아당기면 길어지고 방치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근육이 자극을 받게 되면 흥분을 해서 여러 가지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근섬유의 한 끝을 자극하여도 이 흥분이 그대로 근섬유 전체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근수축 기전이라고 해서 근수축에 활주설이 나와 있어. 그래서 밑에 설명 보면 우리가 근육을 수축할 때에는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그 액틴 필라멘트랑 미오신 필라멘트에 대해서 했잖아 얘들아.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 가느다란 액틴 필라멘트가 굵은 미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돼. 그래서 얘들아 봐봐. 이 필라멘트가 원래는 이렇게 길었어. 근데 가느다란 게 굵은 그 사이로 들어갔대. 그럼 어떻게 되겠니? 길이가 당연히 단축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활주설이라고 하는 거야. 미끄러지듯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근육이 이완될 때는 액틴 필라멘트가 미끄러져 나오고 수축할 때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다음 서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근수축의 활주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에 필요한 중요한 에너지원은 ATP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뼈대근에 수축과 이완이 있어, 그치? 뼈대근이 어떻게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냐.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수축과 이완 과정이 나와 있어. 이 수축 기전을 먼저 보게 되면 이 운동유련의 신경흥분이 신경근 접합부에 도달되면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유리되어 근섬유 세포막에 있는 감수체와 결합을 한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되게 수축과 이완 과정이 너무 어렵게 나와 있어. 그치? 그래서 왜 내가 아까 앞전에 얘들아 얘기했지? 그 어디 갔냐? 우리 164쪽에 아까 내장 민문이 근을 하면서 수축과 이완에 대해 설명했었잖아. 그치? 이때 포인트가 뭐였지 얘들아? 아까 칼슘이랑 이제 에티파제랑 이제 미오신 액틴, ATP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라고 했는데 뼈대근도 마찬가지 얘들아. 뼈대근과 마찬가지로 이제 칼슘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ATP도 당연히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겠지. 얘가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거랑 다시 비교해서 보면 좀 전에 말했던 민문이근은 이제 ATP, 칼슘, 미오신, 액틴, AT파제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 뼈대근에 있어서는 이제 칼슘 그리고 트로포닌 그리고 ATP 이 세 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ATP랑 칼슘은 공통적인 거잖아. 하지만 이 뼈대근과 민문이근의 차이점은 뼈대근에서는 이제 트로포닌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우리 189쪽의 근수축 에너지와 이 뭐냐 하면은 얘들 아까 뭐랬니? 근수축의 직접적으로 에너지원은 이제 ATP다. 그래서 우리 191 아니다 몇 쪽이지? 189쪽에 보면
근수축 에너지원의 설명 보면 근수축에 이용되는 직접적인 에너지는 ATP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해서 우리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볼까? 190쪽. 여기 보면 뭐 수축 과정이 있어서의 교차 교량체 운동, 이완 과정이 있어서의 뭐 칼슘 해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그 밑에 있는 것을 얘들아 알고 있어야 돼. 근수축이 이용되는 에너지의 생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합성이 된다. 물론 ATP가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근수축에 이용된 에너지가 또 어떻게 생성이 되고 합성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은 크레아틴 인산과 ADP로부터 합성이라는 말이 있고 그 밑은 글리코겐이 포도당에서 피르부산을 거쳐 젖산으로 되는 해당 과정에서 생성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합성 그리고 뭐 혈정속 유리지방산의 베타산화 과정에서 합산이 나와 있는데 이 말 또한 얘들아 너무 어렵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우리가 근수축의 에너지원은 ATP지만 이 ATP를 공급해서 이 ATP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크레아틴 인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크레아틴 인산과 AD로부터의 합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다시 정리를 하면 그리고 두 번째 이 산소를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해서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젖산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가 회전하는 영양소 즉 뭐 당원이라든지 아미노산 그리고 지반산 이런 산화 과정이야.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젖산. 그래서 우리가 근수축이 이용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생성했냐 하면 첫 번째가 이제 근수축의 에너지원은 ATP지만 이 ATP를 공급해서 ATP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크레아틴 인산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회전하는 영양소가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제 젖산을 생성함으로써 이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점을 보면 얘들아 근육 운동 시 뭐가 소모가 되고 뭐가 생성이 되는지가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소모되는 물질.
ATP라든지 당원, 산소 이런 것들이 소모가 되고 생성되는 물질에는 무기인산염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운동 시 소모되고 이제 생성되는 물질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근수축의 종류야. 이 근수축도 종류가 많단 말이지.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총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연축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 책을 같이 보게 되면 우리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가했을 때 이 근육이 급속한 한의 수축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연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뼈대근에서 이제 1의 연축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0.1초이다. 그래서 연축의 특징은 우리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가했을 때 그때 바로 급속한 한의 수축이 발생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약 0.1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축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근육에 계속적인 자극을 주는 거지. 그래서 계속적인 자극을 주어서 긴장이 풀어지지 못하게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여기에도 완전 강축이랑 불완전 강축이 있어. 그래서 수축기에는 ATP가 소모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극이 가해지는 시간 간격에 따라서 수축 상태가 다른 거야. 그래서 간격을 보면 완전 강축은 자극과 자극 사이의 간격이 아주 짧아. 그리고 불완전 강축은 연속적인 자극을 주되 이 자극이랑 자극 사이에 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의 191쪽을 보면 얘들아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같은데 아까 불완전 강축이 뭐라고 했니? 불완전 강축. 불완전 강축이 이제 연속 자극을 주되 자극과 자극 사이에 여유가 있는 거지. 이 자극과 자극 사이에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곡선이 쭉 이어지지 못하고 자극을 줬다가 쉬었다가 주었다가 쉬었다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들쑥날쑥한 거고 이 완전 강축은 쉴 틈 없이 계속 간격을 준다 했지. 짧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곡선 형태를 이렇게 이룰 수가 있는 거지. 쉴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그래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긴장. 긴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인체에서 이 골격근은 이 중추신경으로부터 오는 이제 흥분을 받아서 이제 수축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긴장이라고 해. 이 책에 보면 근육의 덩어리는 운동신경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자극을 계속하여 받고 있기 때문에 근육의 부분적인 수축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중추신경으로부터 오는 흥분 충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약한 수축 상태를 긴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긴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체의 자세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를 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손을 흔들어. 얘들아. 손을 흔들지만 손가락은 각자의 자리가 있어. 이 긴장이 없다면 우리가 손을 흔들어도 손가락도 다 이렇게 흔들흔들 거려야 되는데 손은 흔들지만 손가락은 다 그대로 있단 말이지. 음. 그래서 이것 또한 근육의 긴장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긴장해서는 되게 적은 양의 에너지가 사용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는 우리가 피로가 나타나지 않고 이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이 우리 전신의 근육에서 긴장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강직. 같은 말로 구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뼈대근은 병적 상태에서 활동 전이가 유발되지 않고서도 강축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 이것을 구축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활동 전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병을 앓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축을 일으키는 거지. 그것이 구축 강직이라고 한다. 책에 보면 유발 원인에는 저칼슘 혈증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부갑상선을 제거하게 되면 칼슘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잖아. 그리고 이제 인의 농도는 증가해서 강직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구축은 우리가 가역적인 강화 수축 현상이고 강직은 비가역적인 구축 현상이다. 근데 구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 얘들아. 강직하라면 우리가 사후강직을 떠올리면 되지. 우리가 사후강직이 되면은 몸이 어떻게 되니? 다 굳어버리잖아. 그래서 그때는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강직은 비가역적인 구축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대 보면은 그래 책에도 여기 나와 있네 얘들아. 사후 해서 보면은 근육 내에는 ATP도 없고 활동 전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경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후 강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후 강직에 의한 수축은 매우 강력하며 팔이 안 펴진다. 사후 강직은 심장, 목, 팔, 다리 순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강직해 있기 때문에 뻣뻣하다 했잖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펴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지.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죽은 자세로 무릎을 구부리고 있으면 우리가 미이라가 얘들아 굽어있는 그 자세로 얘들아 발견이 되잖아. 사람이 그대로 자세가 이렇게 웅크러져서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그게 안 펴져서 그 상태로 있는 거지. 그래서 사후광직은 심장, 목, 팔, 다리 순으로 일어나고 영양 상태, 운동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풀리게 된다. 그래서 풀리는 순서는 팔, 다리, 목, 심장 순으로 이것으로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헷갈리게 말했는데 구축이랑 강직은 자세에 따지면 엄연히 다르다. 왜냐면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구축은 이제 가역적인 강한 수축이고 강직은 비가역적인 구축 현상이다. 그리고 경직이 있어 경직. 경직이라고 하면 불가역적인 지속적인 수축이다. 그래서 얘들아 이 경직이 위에 강직이랑 같은 말이야. 책에 되게 헷갈리게 돼 있는데 경직이랑 강직이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가 되겠고, 우리가 이제 뼈대 계통이 꽤 얘들아 범위가 넓단 말이지.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할게.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양을 했지만 천천히 복습을 하면서 머리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험 문제 또한 복습을 하면서 내가 뭘 틀렸는지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4장 이어서 하도록 할게.